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할 책은 막스 베버의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인데 PDF 파일엔 사회학을 탄생시키고 발전시켜서 베버에게 전해준 두 인물인 오기스트 콩트와 에밀 뒤리켐을 먼저 간단하게 소개해 놓았습니다. 방송도 파일의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18세기 후반 프랑스는 현대 민주주의의 시작이라고도 불리는 프랑스 대혁명을 시작으로 나폴레옹의 등장과 몰락을 거치면서 이전에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사회적 충격과 분열과 혼란을 경험했습니다. 이름하여 아노미 현상이죠. 바로 그 시기에 청소년기를 보낸 오기스트 콩트는 심하게 파편화된 프랑스 사회의 통합을 고민했고 그 고민의 과정이 곧 사회학의 탄생 과정입니다. 학문적인 접근은 결국 과학적인 접근이기에 사회현상의 원리와 법칙을 찾으려 했던 콩트의 사회학은 실증주의라고 불리고 수평적으로 사회를 구성하는 요소 간의 관계와 질서인 사회 정학뿐만 아니라 수직적으로 사회의 진보와 발전인 사회 동학도 탐구해야 한다는 기초공사까지가 콩트의 역할이었습니다. 콩트의 기초공사 위에서 에밀 뒤리켐은 본격적인 건축 작업을 일사천리로 진행합니다. 뒤리켐의 마음속에서 마치 시너지 효과처럼 눈앞에 단순히 널려있는 건축 자재들을 넘어 이미 사회에 관한 하나의 완성된 모습이 그려져 있었기 때문이죠. 이렇게 사회를 개인들의 집합을 넘어선 독립된 하나의 대상이나 현상으로 본다는 의미에서 뒤리켐의 사회학을 사회실제론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뒤리켐이 그린 사회의 모습은 교회나 성당과 구별하기 힘들 정도로 닮아 있었습니다. 사회든 종교든 구성원들의 믿음과 그 믿음에 따른 행위라는 두 가지의 구성 요소, 그리고 그것을 토대로 형성된 집단적 정신 창란, 즉 집합 표상이라는 본질에서는 차이가 없다고 본 거죠. 사회든 종교든 그 본질에 있어서는 구성원들 모두가 함께 같은 것에 미쳐 있기 때문에 존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사회나 문화나 종교가 세상에 단 하나만 존재한다면야 무슨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기에 서로 다른 것에 미쳐 있는 서로 다른 사회나 문화나 종교가 충돌할 때마다 내 집단으로의 단결과 맹신과 정은 외 집단에 대한 배척과 의심과 잔인함으로 표출되곤 합니다. 대부분 사람에겐 사회와 집단과 문화의 본질이 집단적 정신착란이라는 뒤리켐의 분석이 분명히 거슬릴 테고 그래서 하나의 비유라고 생각하고 싶어질 겁니다. 그러나 93회 데이비드 베레비의 우리와 그들에서 살펴본 대로 사회와 집단과 문화 간의 구별 또는 차이점엔 합리성이나 이성이 끼어들 틈이 전혀 없습니다. 가위바위보를 비롯해 바지 대 치마, 아디다스 대 나이키처럼 말도 안 되는 임의적인 방법으로 편을 나눠도 편이 나눠지는 순간 내 집단에 대한 맹목적인 사랑과 외 집단에 대한 맹목적인 배척이 풀세트로 장착되는 걸 보면 말이죠. 그래서 뒤리켐은 너무도 자연스럽게 개인들의 행동과 선택도 사회적인 맥락과 구조 속에서 이해했습니다. 그 결과가 바로 자살은 개인이 소속된 사회적 집단의 결속력에 반비례한다는 자살론이죠. 가장 개인적인 행위라고 생각되는 자살조차 사실은 사회의 영향을 받은 사회적 현상이라는 겁니다. 일종의 고독사처럼 사회적 관계망의 상실에 기인하는 이기적 자살, 일종의 강요당한 희생처럼 개인은 국가나 집단을 위해 존재한다는 믿음이 지배적인 곳에서 흔히 나타나는 이타적 자살, 모든 것이 급격히 변화하는 과도기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사회 전체의 가치관과 도덕적 기준과 전통과 삶의 의미 등이 사라짐으로써 발생하는 아노미적 자살, 예전의 열려문처럼 개인이 무엇 하나 자유롭게 선택하지 못할 때 발생하는 숙명적 자살, 이렇게 네 가지가 뒤리켐이 분류한 자살의 유형이고요. 당시에 이미 자살의 이유를 물질적 빈곤이 아니라 정신적인 불안정성에서 찾았다는 점은 높이 살만합니다. 실제로 자살은 먹고 살 게 없어서가 아니라 하루하루 어떻게 살아간다고 치더라도 앞으로 조금이나마 나아지리라는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선택하는 최후의 슬픈 외침이기 때문이죠. 프랑스에서 태어난 사회학의 바통은 뒤리켐 이후 독일의 막스 베버에게로 전해집니다. 콩트와 뒤리켐이 늘 잘 나가던 조국 프랑스가 예상하지 못한 극심한 혼란에 빠져 오랫동안 휘청거리는 낯선 모습에 직면해 있었다면
베버는 늘 다른 유럽 국가들보다 사회와 경제 발전이 한두 발 정도씩 늦었던 조국 독일이 1차 세계대전을 일으킬 만큼 강력한 국가로 성장해서 너무나 잘 나가는 낯선 모습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시대마다 그 시대에 고유한 질병도 있고 질문도 있는 법입니다. 콩투와 디르켐이 혼란한 사회를 통합하기 위해 사회의 구성요소와 본질이 무엇인지 묻고 답을 찾았다면, 베버는 독일 사회의 과거와 현재를 이리도 극명하게 구별짓는 특징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당시 독일을 강대국으로 만든 요인이 무엇인지 묻고 답을 찾은 셈이죠. 40대 베버의 눈에 비친 독일의 모습은 선배 마르크스가 바라보던 50년 전 독일의 모습과는 너무도 달랐습니다. 베버는 하나하나 마르크스 때와 비교하면서 달라진 것들을 찾아 나섰고, 그 과정에서 베버가 찾은 답은 크게 3가지였습니다. 첫째, 물질적인 생산수단뿐만 아니라 비물질적이고 정신적인 능력도 권력의 원천이라는 겁니다. 자본주의라는 태풍이 몰아치던 마르크스 시대엔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을 구분하는 기준으로 생산수단의 소유라는 단 하나의 기준이면 충분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본주의가 이미 정착해서 사회 모든 분야로 파고들어 뿌리내린 시대에 살던 베버는 관료제라는 거대하면서도 효율적인 조직체계뿐만 아니라 전문가나 성직자 계급처럼 생산수단을 소유하고 있지 않으면서도 권력을 행사하는 다양한 계급들의 지배력도 설명해야 했기 때문이죠. 둘째, 그런 계급들이 물질적인 생산수단을 소유하고 있지 않으면서도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근거로 정당성과 권위를 꼽았습니다. 피지배계급이 자신들의 처지 또는 지배계급의 권력 행사를 필연적인 것으로 믿고서 자발적으로 복종하게 만들 때 가장 안정적이고 영구적인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피지배계급의 이런 믿음이 정당성이고, 그런 정당성을 확보한 권력, 즉 정당화된 권력이 권위이죠. 지방과 마을의 어른 또는 종교의 성직자들이 자연스럽게 갖는 전통적 권위와 탁월한 리더십을 지닌 개인이 갖는 카리스마적 권위, 그리고 법률에 근거한 법적 합리적 권위가 베버가 분류한 권위의 3가지 유형이고요. 이 중에서 현대 서구 사회가 지닌 권위 대부분이 법적 합리적 권위라는 사실에서 나오는 결론이 바로 셋째, 관료제와는 떼려야 뗄 수 없는 합리화입니다. 그런데 베버는 조금 억지이지 않나 싶을 정도로 너무나 자연스럽게 현대 서구 사회의 합리화를 가져오게 만든 원인은 자본주의와, 그리고 합리화가 전개되는 과정은 프로테스탄트의 성장과 관련지었습니다. 베버만의 이런 고유한 생각이 결합해서 탄생한 것이, 그리고 경제적 생산관계의 변화인 하부구조가 아니라 프로테스탄트 윤리에 근거한 자본주의 정신이라는 상부구조가 자본주의라는 제도를 탄생시켰다며 마르크스의 주장을 거꾸로 뒤집은 것이 그의 대표작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이고요. 디르켐과 베버가 처한 상황과 질문은 전혀 달랐지만 둘 다 결론은 종교로 수렴된다는 공통점을 보입니다. 종교에 관한 연구는 사람들의 생각과 행동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하기 때문일 겁니다. 어느 시대나 돈에 대한 욕망과 함께 자본주의 제도라고 부를 수 있는 뭔가가 있었지만 자본주의 정신은 존재하지 않았다는 게 베버의 주장입니다. 자본주의 정신은 종교개혁과 함께 우연히 등장한, 다시 말해서 종교개혁에 의도하지 않은 결과라는 거죠. 이런 의도하지 않은 결과가 발생한 이유를 베버는 쌍둥이처럼 너무도 닮은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이 마치 중력의 법칙에 이끌리듯 선택적 친화력에 이끌려 시너지 효과를 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고요. 따라서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의 핵심은 프로테스탄트 윤리의 내용과 그것을 확립한 독일 종교개혁가 마르틴 루터와 프랑스 종교개혁가 장 칼뱅의 사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 로마 카톨릭은 지은 죄의 경중에 따라 가격을 매겨서 돈을 받고 죄를 사해주는 면죄부를 방문 판매할 정도로 탐욕에 찌들고 부패할 대로 부패해 있었습니다. 가톨릭 신부였던 루터마저 그 안에서 썩은 냄새를 참지 못했을 정도로 말이죠. 결국 루터는 1517년 10월 31일 자신이 교수로 근무하고 있던 비텐베르크 대학교 정문에 당시 가톨릭의 잘못을 95개나 적은 대자보를 붙인 후 라틴어 성경책을 독일어로 번역하는 작업에 착수합니다. 인간의 행위와 구원과의 연결관계를 끊어야만
가톨릭의 온갖 부패를 근절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에 대자보에 오직 은혜, 즉 솔라 그라시아와 오직 믿음, 즉 솔라 피데를 강조했고, 그러려면 일반 시민도 성경책을 읽을 수 있어야 했기에 성경 번역을 시작한 거죠. 라틴어 성경책을 한 국가의 언어로 번역한 건 이때가 처음이었으니 칭찬할 만하지만, 동시에 세상의 모든 사람을 일종의 성직자로 만들려는 의도로 직업을 천직 또는 신의 부르심이라는 소명으로 확대 해석해서 번역한 건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여하튼 베버가 보기에 루터의 역할은 거기까지였습니다. 이것을 자본주의 정신으로 승화시키는 건 칼뱅의 몫이었죠. 그런데 루터의 업적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두 가지 작업은 애인인 로마 가톨릭의 몇몇 마음에 들지 않는 점을 따진 것일 뿐 헤어지자는 이별 통보도 아니었고 헤어질 생각도 절대 없었습니다. 루터는 근본적으로 기득권층인 가톨릭 조직과 귀족들의 비호 속에 있고 싶어 했으니까요. 그러나 상황은 늘 의도하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가는 법. 대자보는 프로테스탄트를 탄생시킨 종교개혁의 시발점이 되었고, 성경 번역은 수십만 명의 사망자를 기록한 독일 농민 봉기의 시발점이 되었죠. 여담으로 루터의 대자보와 독일어 성경이 매우 빠르게 전파될 수 있었던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70년 전 요하네스 구텐베르크의 금속활자 인쇄술 덕분이었고요. 그런데 루터의 뒤를 이은 칼뱅의 눈에는 신만 보일 뿐 인간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신은 오로지 신의 뜻에 따라 인간과 우주의 모든 것을 다스리고, 인간 개인의 천국행과 지옥행은 태초 때 이미 모두 다 결정해 놓았으며, 신을 즐겁게 하고 신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만 하는 것이 삶의 유일한 목적이라고 외친 극단주의자 칼뱅에게 인간은 신을 위해서만 사는 노예 또는 어떤 감정도 느끼지 못하고 느껴서도 안 되는 로봇일 뿐이었죠. 그 결과 모든 감정을 사치라고 생각한 채 오로지 죽어라 일만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럴수록 자신의 운명, 그러니까 죽은 후의 구원 여부에 대한 불안은 점점 더 커져만 갔고, 너나 할 것 없이 칼뱅에게 자신의 구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확실한 물증을 요구하기 시작하자 칼뱅은 두 가지 기준을 제시합니다. 하나는 자신처럼 일말의 의심도 없이 스스로 구원받았다고 100% 확신할 수는 없냐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그렇게 못하겠으면 각자의 직업에서 성공, 그러니까 최대한 많은 부를 축적하라는 것이었죠. 직업 자체가 신의 부르심을 받은 성직인데 그것이 번창하고 성공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신이 늘 함께하고 있다는 구원의 확실한 증표가 아니고 무엇이겠냐는 겁니다. 듣고 보니 그렇거든요. 그 결과 근면, 성실, 검약으로 대표되는 프로테스탄트의 금욕주의가 자본주의 정신이라는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발생시켰다는 것이 베버의 분석입니다. 직업에서의 성공은 구원에 대한 확실한 증표,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성공의 부산물인 부와 권력을 사용해서 풍요로움과 사치와 허영을 누린다는 것은 당시 프로테스탄트에게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죠. 세속적인 성공은 추구하되 성공의 결실을 현실에서 누리는 건 죄악으로 간주했으니까요. 신은 조금의 흠도 없는 전체적인 선한 삶을 요구한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베버가 보기에 수백 년이 지난 당시의 기업가들조차 죽으나 사나 일만 하고 있었습니다. 초기 프로테스탄트 윤리가 촉발한 자본주의 정신이 면면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라면 좋으련만 그건 분명히 아니었죠. 조상들의 자본주의 정신이라는 내용은 이미 어디론가 사라져서 자신들이 왜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지 이유는 전혀 모른 채 그저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할 뿐이라는 관성에 젖은 생활 방식, 즉 형식만 남아있어서라는 게 베버의 분석입니다. 노동의 의미에 관한 생각 없이 오로지 돈을 더 많이 벌고 경쟁해서 이기는 것만이 최고의 목표가 되었죠. 이렇게 남은 껍데기, 즉 관성과 습관에 젖은 현대사회의 생활 방식을 베버는 조금은 섬뜩한 용어인 쇠우리 또는 철감옥에 비유했습니다. 그렇다고 베버가 현대사회를 비관했다고 보기보다는 그저 그렇다는 사실의 적시 정도로 받아들이면 될 듯합니다. 더 이상 프로테스탄트 윤리, 즉 자본주의 정신 없이도 스스로 너무나 잘 돌아가고 있는 자본주의를 보면서 베버는 기업가나 전문가 또는 관료들이
앞으로의 세상을 지배할 것이고 그런 계급에 끼지 못한 사람들은 마음이 메마른 향락가들로 전락해서 대중매체와 SNS가 제공하는 감각적인 쾌락만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리라고 예측하기도 했습니다. 베버의 예측이 지금 우리의 모습과 매우 흡사해서 놀랍기도 하고요.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엔 사회와 개인의 관계를 언어학 또는 기호학의 관점에서 파악한 구조주의로 찾아뵙겠습니다.